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장면을 상상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진 자리,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햇살마저 축복처럼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그런 날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선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누군가는 축하의 말을 기대하고 누군가는 감동적인 추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다음에 터진 한 문장이 한 가정의 중심을 뒤흔들고 두 사람의 오랜 역사를 조용히 갈라놓을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말이 완벽하게 준비된 파티의 한가운데에서 망설임 없이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듯 또렷하고 우아하게 던져졌다는 사실이다. 무너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박수와 건배 사이에서, 축하의 미소와 카메라 셔터 소리 사이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장의 봉투가 그날의 진짜 결말을 대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누가 배신했고, 누가 준비했고, 누가 결국 무너졌는지. 지금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을 다시 넘겨보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탐정의 이중파일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의심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동기를 주세요. 서울 하늘은 그날 오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잊게 만들 만큼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햇살과 샴페인이 있으면 어둠 따위는 발붙일 틈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배신은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무대 하나면 충분하다. 내 이름은 민재현. 내 결혼이 끝난 순간은 비명도 한밤의 눈물 어린 고백도 아니었다. 그건 축하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황금빛 햇살과 값비싼 축배에 둘러싸인 채 우리를 잘한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날은 우리 딸 서윤의 졸업식이었다. 우리의 자랑이자 나와 지원이 서로를 놓친 후에도 끝내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 모든 게 정점이었다. 그날을 위해 꽃 장식부터 학교 색깔, 음악 리스트와 지원이 끝까지 고집하던 스켈럼 모양 냅킨까지 내가 세심히 챙겼다. 고마움을 바라진 않았다. 하지만 디저트 나오기 전에 배신이 서빙될 줄은 몰랐다. 50명의 하객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유리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내 인생의 기반이 금 가기 시작한 것도 모른 채 나는 중앙에 앉아 있었다. 아직 땅이 단단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웃으며 눈치챘어야 했다. 징후는 분명히 있었다. 지원의 멀어진 시선, 내 말에 웃으면서도 가슴까지 닿지 않던 그 웃음소리, 그리고 최경호와 교환하던 그 미묘한 눈빛. 나는 그저 오랜 결혼 생활에서 흔히 겪는 정체기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어떤 흐름은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해주지 않는다. 그저 멀리 떠내려 보낼 뿐이다.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다 소리는 마치 커튼처럼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채 언제나처럼 완벽한 우아함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제어력을 품이라 착각했다. 건배를 제안할게요. 잔들이 다시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나는 접시 위에서 고개를 들었다. 혹시 또 서윤을 울릴 만한 감상적인 연설이라도 하려나 싶어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미소를 머금은 채 폭탄을 터뜨렸다. 나 이제 당신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말이 전부였다. 예고도 없었고 도입부도 없었다. 단어들은 공기 속에서 맨몸으로 떠올랐다.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하게.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갑작스럽고도 무감정한 그 말투에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지만 최경호가 그녀 옆에서 자세를 약간 틀고 앉았고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손을 스쳤을 때 그 찰나의 접촉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었다. 정적이 내리깔렸다. 누군가 포크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크게 들렸고 밭 쪽에서는 불안한 웃음소리가 한 줄기처럼 흘러나왔지만 그마저도 곧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기대, 충격, 당혹, 그리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빛들이 내 얼굴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입술도 떨지 않았고 심지어 숨소리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26해의 결혼 생활, 그 긴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절제였다. 수천 개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마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중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준비는 이미 끝났어, 재현아. 이건 내 무대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장의 주름을 정리하며 자세를 다듬었고 외투 안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다. 묵직하고 두툼한 그 봉투는 법적인 무게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할 상징적인 결말을 담고 있었다. 색깔은 아이보리. 그녀가 직접 고른 냅킨의 색과 같았고 그건 마치 이 장면의 연출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조용히 선언하는 듯했다. 나는 그 봉투를 그녀의 접시 옆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손길로 내려놓았다. 소란도 없었고 감정을 내던지지도 않았다. 누구보다 고요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단호하게 오랫동안 조작되어 온 무대 위에 나의 마지막 수를 정확히 던진 것처럼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봉투 하나면 충분했다. 나중에 봐요. 나는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원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가 그녀도 모르게 먼저 넘겨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금 당장이라도 봉투를 뜯어볼까 말까 살짝 움찔거리는 순간을. 하지만 나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커다랗게 떠져 있었고 혼란스러웠다. 무엇보다 이 가족의 종말을 목격하기엔 너무 어린 눈빛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고 귓가에 속삭였다. 넌 참 자랑스러워, 서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나는 걸어 나왔다. 드라마틱한 퇴장은 없었다. 문을 세게 닫지도 소리치지도 무너지는 장면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바닥을 스치는 구두 소리만이 한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처럼 옥상 타일 위를 지나갔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쳐다보든 아무 상관없었다. 지원이 원한 건 무대였다. 그녀는 시선을 먹고 사는 여자였고 그날 그녀는 완벽한 연출을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 못한 게 있었다. 나 역시 나만의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짧은 시간. 그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쉰 제대로 된 숨이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목소리 없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인내를 그 짧은 숨결에 실어보냈다. 스틸 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더는 아니었다. 이제는 지하주차장 문이 열리고 햇살이 다시 내 얼굴을 비췄을 때 나는 비로소 누군가의 서사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다. 차에 올라타 백미러를 조정했다. 그 안에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감정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명확함 그리고 자유였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늘 세수 앞을 내다보며 살아왔다. 지원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화려하게 떠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절대 보지 못할 무대를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세팅하고 있었다. 실내는 이미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고 그녀의 비밀들은 비밀이라 부르기엔 너무 허술했다. 새벽 2시에 끝나는 여자들끼리의 모임, 지워진 메시지들, 익숙하지 않은 셔츠에 밴 낯선 향수 냄새. 나는 그 모든 걸 기록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미래를 지킬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샴페인 잔 하나로 내게 모든 것을 넘겨버렸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그 옥상, 그 뒤죽박죽이 된 박수갈채와 혼란을 조용히 뒤로 한 채 자리를 떴다. 휴대폰은 확인하지 않았다. 문자와 부재중 전화, 놀란 하객들의 사진이 쏟아질 걸 알았지만 그건 그들 몫의 드라마였다. 진짜 공연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녀는 내가 당황했을 거라 믿었을 것이다. 최경호 역시 내가 준비 없이 맞이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이미 모든 배신과 침묵을 다 겪고 난 뒤였다. 밤마다 아무 말 없이 무뎌져 가는 날들 속에서 나는 휘두르지 않을 칼날을 묵묵히 날카롭게 갈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 봉투는 단지 종이었지만 그녀에겐 천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었다. 지원은 언제나 침착하고 우아한 사람이었다. 그게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절제와 광택, 그 균형 위에 자신을 세워 사람들의 시선을 통제하는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그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세를 다시 고쳐 앉게 만드는 존재였다. 그에 비해 나는 달랐다. 항상 조용했고 무언가를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이었다. 아이디어, 일상, 미래. 그녀는 불꽃이었고 나는 기반이었다. 그 조합은 한때 괜찮아 보였다. 아니, 겉보기엔 그럴싸했다. 적어도 내가 깨닫기 전까진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짐을 꾸리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학생회관 앞난간에 기대서 철학 전공 남학생과 토니 모리슨의 문장 하나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녀를 나는 멀리서 오래도록 바라봤다. 너무 오래 서 있다가 마침내 내가 툭 던진 한마디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 순간은 비록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그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나는 순식간에 빠져들었고 그것도 아주 깊게. 그녀는 내 집중력을 좋아했다. 자신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했다. 시끄러운 집안에서 자라온 그녀에게 나는 그녀가 갈망하던 고요함이었다. 반면 나는 그녀의 빛에 끌렸다. 그 야망과 열정.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신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는 그 자연스러운 재능에 졸업 후 나는 중고 책상 하나로 부동산 회사를 시작했다. 하루 수십 통의 영업 전화로 버텼고 모든 건 거기서 출발했다. 지원은 서윤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렀다. 아이와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며 나는 믿었다. 그땐 그녀의 말이라면 전부 믿었다. 우리는 부부이자 동반자라 생각했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존경했다. 하지만 존경하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 상실감은 조용히 스며들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다. 대화는 줄고 스파는 늘었고 포옹은 식어갔다. 나는 계절이 바뀌는 거라 믿었다. 기다렸고 묻지 않았다. 그러다 세탁실 의자에 걸린 블루 재킷을 봤다. 경호의 것이었다. 단번에 알아봤다. 그는 10년직이었다. 스쿼시를 치고 가끔 술잔을 나누던 가깝지만 결코 친구는 아닌 사이. 20주년 결혼기념 파티에도 그와 그의 아내는 참석했었다. 그는 매끄러운 미소와 날카로운 말솜씨를 가진 남자였고 나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 적은 없었지만 그가 내 집안, 내 아내의 향수 속에 숨어 있을 거란 상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재킷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모든 감정이 끌어오르려는 순간마다 억지로 이성으로 누르며 그녀를 변명해 보려 했었다. 경호가 그냥 맡겼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원이 잠깐 빌린 걸 수도 있고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러나 그날 밤 지원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무너졌다. 현관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벗던 그녀는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이 고요함이 자기 것인 양 자연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봤다. 부엌을 지나 거실을 통과하며 그녀는 침묵조차 지휘하듯 천천히 움직였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고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잠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고 무심한 숨결처럼 그녀가 한마디 흘렸다. 경호,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 익숙함에 스친 감정의 잔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접시가 벽에 깨져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콘크리트 속에서 번져가는 금처럼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었다. 길고 불가피하며 결정적인.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묻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다. 진실이 내 몸 위에 두 번째 담요처럼 내려앉는 걸 느끼며 그 순간부터 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낸 캐릭터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캐릭터의 다음 장면은 작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친구 박동호에게도 비서 신나영에게도 그저 조용히 철저하게 수집했다. 영수증, 통화 기록, 로그인 내역, 이중 계정, 택시 호출 내역까지 그녀가 숨겼다고 믿은 모든 흔적을 캡처하고 암호화된 폴더에 보관했다. 외장하드의 이중 백업까지. 쓴 마음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다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예방이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전략을 세웠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처럼 행동하면 그녀는 더 대담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거짓말은 점점 허술해졌고 스파데이는 요가 리트릿으로 바뀌었으며 새로운 향수가 옷에 벤 채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2층 방 창문 너머로 거울 앞에서 말을 외우는 듯한 그녀의 입술 움직임을 보았다. 그녀는 리허설 중이었다. 그리고 한지원이라면
그 무대는 반드시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은 곳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에 오히려 웃음이 났다. 그건 참 그녀다운 일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정리되고 예쁘게 포장되어 균형 잡힌 무대 위에서 조명받아야 했으니까. 그녀의 배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대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원하는 무대를 완성시켜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나만의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편의 체스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숲속에서도 빵 조각을 찾아낸다는 평을 듣는 재무조사 전문가 강혜진. 그 다음은 설교자 같은 목소리와 맹수의 감각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 유성민. 우리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외과의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양해 놀랐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전 통제권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고성도 없이 해낼 겁니다. 증거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다. 진짜 어려운 건 그 모든 걸 알고 난 뒤에도 매일 밤 그녀 옆에서 모르는 척 잠드는 일이었다. 최경호의 자선 행사를 핑계로 거짓말을 하는 그녀를 지켜보며 서윤을 향한 다정함이 더 이상 내 몫이 아님을 느끼는 순간마다 증오가 느껴졌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고통스러운 감정이었다. 실망, 그게 가장 삼키기 힘든 독이었다. 그녀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든 건 그녀가 외도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뼈아팠던 건 그녀가 이 모든 걸 하나의 연극처럼 짜맞추며 내가 모를 거라고,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둔할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었다. 26해의 시간을 단 한 번의 건배와 잘 차려입은 드레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그 오만함. 하지만 한지원은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다. 나라는 변수. 그리고 그 착각은 그녀의 마지막 실수가 되었다. 지원은 원래 숫자에 관심이 없었다. 예산 이야기를 꺼내면 한숨을 쉬었고 은행 명세서를 보여주면 금방 눈이 흐려졌다. 투자 내역을 설명하려 해도 세 번째 줄쯤에선 이미 시선은 창밖 먼 곳에 머물곤 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재정을 내게 맡겼고 그것을 나의 영역이라 부르며 스스로는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통제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구조를 이해하기보다는 이야기 속에 사는 쪽을 택했다. 그게 우리의 관계 방식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끌어당겼고 나는 계산했다. 그녀는 꿈을 꿨고 나는 실현시켰다. 그래서 그녀가 계획한 탈출극을 시작했을 때 나는 알았다. 그 안에 숨겨진 숫자들이 결국 그녀를 배신할 거란 걸. 왜냐하면 나는 숫자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조용히 매끄럽게 경고 없이 처리했다. 처음 비정상적인 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을 때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 300, 700, 1000 작은 금액들이 쌓여가는 걸 나는 일부러 지켜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그녀 혼자만의 짓이 아니었다. 최경호, 그 인간이 개입했을 것이다. 그는 늘 책임 위에 떠있는 듯한 태도를 가졌고 평생을 매력과 허망한 승리로 살아온 남자의 전형이었다. 아마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더 나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리고는 덧붙였겠지. 공동 계좌에서 한 번에 빼지 말고 조금씩 옮겨. 그래야 은행 쪽에 알람이 안 떠. 듣기엔 똑똑했지만 충분히 똑똑하진 않았다. 나는 그녀가 몰래 빠져나가고 있다고 믿은 그 신용한도를 즉시 동결시켰다. 시기는 절묘했다. 그녀가 해운대 해변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캡션과 함께 로제 와인을 든 사진을 SNS에 올리던 그 주말, 나는 도심 사무실에서 강혜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혜진은 단순한 재무조사 전문가가 아니었다. 하이힐을 신은 탐정, 숫자 사이에 숨어있는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해내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거대한 투자펀드 파트너가 숨긴 수억 원대의 해외 계좌를 단돈 몇천 원의 단서로 추적해낸 적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한지원이 손댄 모든 돈의 흐름을 알고 싶다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사소한 흔적부터 추적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늘어난 네일숍의 기프트 카드 구매, 휴대폰 일정과 일치하지 않는 여행 경비, 보도된 적 없는 이름으로 등록된 두 번째 통신요금서, 지원이 자주 다니던 스파에서 사용하던 이름은 이서진이었다. 혜진은 그 가명으로 연결된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확보했고 거기엔 와인 고마워요, 키스마크 같은 메모들이 남겨져 있었다.
속이 뒤집혔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확함으로 싸우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제주도 콘도였다. 한때 지원과 내가 우리의 공간을 꿈꾸며 공동명의로 마련했던 휴양용 부동산. 그녀는 거기를 자기만의 글쓰기 공간, 마음의 안식처라고 불렀고 실제로는 나보다 훨씬 더 자주 방문하고 있었다. 혜진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그곳에 비싼 리모델링 공사가 잇따라 진행 중이었다. 고급 마루, 최신 조명, 새 욕실 가구까지. 그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으로 바꾸고 있는 현장이었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법적으로, 치밀하게 그녀의 지분을 사들였다. 회사 명의로 정기 서류 속에 포함시켜 등기를 변경했고 그 서류가 지루해 보이는 한 그녀는 결코 눈치채지 않았다. 그 후 콘도를 내 명의로 된 신탁으로 이전했다. 이제 소유자는 오직 나 한 사람이었다. 지원은 여전히 그곳을 자신의 은신처로 믿고 있었겠지만 그 둥지는 이미 조용히 내 손에 다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법적인 방패가 필요했다.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이 유성민이었다. 그는 처음 봤을 때 마치 변호사보다는 재즈 연주자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깔끔한 수트, 부드럽고 절제된 말투. 그러나 눈빛 속엔 상대의 속내를 꿰뚫는 힘이 있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람이었다. 불가능한 이혼 소송을 수차례 승소로 바꾼 실력자였고 그의 명성은 서류나 말솜씨보다는 판단력과 타이밍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내가 강혜진과 함께 정리한 자료 파일을 유성민에게 건넸을 때 그는 묻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복수를 원하십니까? 그가 한번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걸 구걸하진 않을 겁니다. 성민은 즉시 단독 재산 관리 권한 요청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는 지원이 진행한 반복적이고 은밀한 자산 이체를 재정적 기망 행위로 명시했다. 우리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며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문자 기록, 통화 목록, 현금 인출 내역. 그 안엔 최경호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성민은 더 나아가 경호가 아직 법적으로는 기혼 상태임을 밝혀냈다. 놀랍게도 경호의 아내 역시 조용히 자기만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민은 그녀의 변호사에게 접촉했고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며 배신당한 자들끼리의 연대를 만들어냈다. 지원이 자신의 한 수를 꺼내 그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건 반드시 공개적인 순간일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관객이 필요했고 그녀는 순간을 연출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무대를 내주기로 했다. 그녀가 화려한 선언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혼인중 재산계약 이행요청서에 서명했고 간통을 근거로 이혼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 안에는 공증된 진술서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내 손글씨로. 공연에는 커튼콜이 필요하죠. 이걸 당신의 커튼콜이라 생각하세요. 그 메모는 서류들과 함께 하나의 봉투에 담겼다. 강혜진과 유성민은 모든 문장을 다시 확인했고 우리는 그날의 흐름을 한 장면처럼 리허설했다. 이건 연극이었다. 지원이 자신이 쓴 줄로 착각한, 그러나 이미 각본이 바뀐 나의 무대. 졸업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오히려 더 평온해졌다. 그래서 준비가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의심의 조짐을 찾아 헤매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자신의 환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놔뒀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패를 쥐고 있다고 믿은 채 그 자리에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패를 준비한 건 나였다. 마지막 며칠 동안 가장 크게 느껴진 건 그녀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가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서윤과 이야기할 때 여전히 내 이름을 썼고 무심한 듯 내 볼에 입을 맞추곤 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그날 모두 앞에서 무너질 거라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무도 없는 밤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의 꿈에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던 시간들 속에서 조용히 무너졌었다는 것.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하려는 순간 나는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에 가까웠다. 마치 오래도록 설계된 마지막 조각이 딱 맞게 들어맞는 걸 보는 듯한 감각.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최경호의 손을 스치던 그 순간 그녀는 그게 자신의 가장 대담한 움직임이라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진짜 대담함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녀가 연설문을 연습할 동안 나는 마지막 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증오도 없이, 분노도 없이, 숫자로.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모른다.
서윤의 이름이 옥상 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수마쿵 라우데 사회자의 목소리는 자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 딸은 짙은 붉은빛 하기복을 입고 앞으로 나섰다. 눈은 빛났고 웃음은 수줍었으며 그 미소는 여전히 내 숨을 멈추게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다. 남편의 가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진심으로. 지난 26해 동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두 곳에 쏟아부었다. 결혼과 딸. 하나는 나를 저버렸고 하나는 나를 구했다. 그날은 서윤의 날이었다. 옥상 위로 햇살이 쏟아졌고 그 빛은 그녀의 머릿결을 황금처럼 감싸 안았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은 순간마다 새로운 기억이 되었다. 이 자리는 지원이 직접 고른 곳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높은 장소를 선호했다. 전망이 좋고 샹들리에가 빛나며 현실과는 살짝 떨어진 곳. 연극처럼 꾸밀 수 있는 무대 같은 곳. 나는 그녀에게 모든 기획을 맡겼다. 서윤의 미소 외엔 이 무대에 내가 끼어들 이유가 없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테이블이 반듯하게 줄맞춰 놓여 있었고 식기류는 반짝반짝 윤이 났다. 유리잔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검은 조끼를 입은 웨이터들이 군더더기 없는 동선으로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다. 웃음이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대부분은 자식이 자랑스러운 부모들의 것이었다. 서윤은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다. 감사하면서도 단단한 태도, 어머니의 우아함과 나의 절제된 침착함이 한 사람 안에 잘 꿰매진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주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묵묵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자리를 오가며 손짓과 미소로 사람들을 맞았다. 그녀가 와인을 마시는 이 장면이 하나의 해방극이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 최경호는 바 근처에 서 있었다. 겉으론 여유로워 보였지만 내 눈엔 자기 매력에 도취된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때때로 지원에게 몸을 기울였지만 그다지 수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가 일어설 조짐을 느꼈다. 이미 알고 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만요.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익숙한 어조였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고 서윤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말했다. 오늘 우리 딸 서윤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여성이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박수가 터졌고 나도 함께했다. 이어 그녀는 관객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은 서윤에게 새로운 시작이지만 저에게도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저는 이제 재현 없는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마치 이사소식이라도 전하듯 가볍고 침착하게. 하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결혼 종료 선언이었다.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서요. 가족과 친구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요. 내가 들은 건 사람들의 숨막히는 숨소리, 포크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어색한 기침과 나직한 속삭임.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나는 오직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훈련된 듯한 그 표정, 조금의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히 연출된 가면. 그 옆엔 최경호가 있었다. 잠시 웃는 듯 하더니 재빨리 시선을 피하며 머쓱한 척을 했다. 테이블 밑에서 둘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눈치 보는 사람들의 흔한 제스처. 그리고 시선은 모두 나에게 쏠렸다. 반응을 기대하는 눈들, 한 장면을 바라는 표정들, 폭발을 기다리는 공기. 그들이 본 것은 미소였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그녀의 선언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처럼. 코트 안에서 아이보리색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고 손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그 서류 뭉치. 나는 그것을 그녀의 접시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원의 시선은 그 봉투에 닿아 멈췄고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작게 말했다. 경호가 고개를 들었다. 혼란스러운 얼굴, 균형이 살짝 무너진 눈빛.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생각보다 더 큰 만족을 느꼈다. 나는 몸을 숙여 서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고 그 안엔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크지도 않았고 가식도 없었다. 진심을 담아 딱 필요한 만큼. 그리고 걸어 나왔다. 음악은 바로 다시 시작되지 않았다. 고요함이 남았다. 무거운 어색한 고요함. 몇몇 사람들이 헛기침을 했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자신은 이 일과 무관하다는 듯한 얼굴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다. 단지 진실을 건넨 것뿐이었다. 가감없이, 은폐 없이. 그녀가 속삭임과 그림자 속에서 조작하려 했던 이야기들은
이제 활자로 남아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이혼 신청서, 입력되고 서명되고 시간까지 기록된 문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야.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말들이 끼어들 여지는 더 이상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나 없이 쓰려던 시나리오에 박힌 첫 번째 못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서명된 불륜 진술서, 그리고 연관된 모든 증거자료, 스크린샷, 문자, 쪽지, 결제 내역. 심지어는 그녀가 커플 스파 마사지 때문에 늦는 밤이라 말했던 그날, 호텔 프런트에서 확인된 예약서까지. 나는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단지 기다렸고 기록했을 뿐이다. 이제 그 봉투 안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하나가 읽히기를 기다리는 수류탄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엔 단독 재산관리 청구서, 그녀의 금융 기망을 기반으로 작성된 완벽하게 준비된 법정 문서. 그 안에는 그녀가 자금을 분할하여 이체한 흔적, 그녀가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가짜 계정과 그 이체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혜진과 유성민은 모든 내역을 ATM CCTV 시간대, 호텔 영수증과 교차 확인했고, 숫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었으며 그녀가 숨었던 모든 그림자는 법의 형광등 아래에서 드러났다. 그 다음은 무효 처리된 신탁 이관, 그녀가 나중에 나와 절반씩 나누리라 믿었던 퇴직연금 계좌는 이미 잠겼고 무효화되었으며 재지정되어 있었다. 서류엔 나와 신탁관리인의 서명이 있었고, 옥상에서의 선언 3주 전에 이미 모든 게 등기되었다. 그녀는 나의 돈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 믿음은 틀렸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서류 위에 조심스레 접어 올려둔 내 메모, 내 손글씨, 단 한 줄. 공연엔 커튼콜이 필요하죠. 이걸 당신의 커튼콜로 생각하세요. 나는 그녀가 그 문장을 마지막에 읽을 거라 상상했다. 얼굴이 굳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용히 계산해보려 애쓰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 봉투는 복수가 아니었다. 연출이었다. 절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한 번도 내게 주지 않았던 걸 줬다. 연기가 빠진 진실. 1시간이 흘렀다. 나는 전날 예약해둔 작은 펜션의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숲을 내려다보는 단출한 공간. 호화롭지 않아도 공기와 침묵은 맑았다. 모든 걸 준비해두었다. 현관 매트 밑에 열쇠, 냉장고엔 식재료. 아무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몰랐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얼음 위에 법원을 천천히 따르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소나무 향과 촉촉한 흙내음이 어우러진 공기. 언덕 아래 어딘가에선 작은 계곡물이 속삭이듯 흐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마침내 멈춰 서 있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불이 켜졌다. 서윤이었다. 단 한 줄. 엄마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웨이터가 쟁반 떨어뜨렸어. 나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지었다. 고통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소라는 오래된 침묵이 깨졌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그날은 여전히 그녀의 날이었다. 하지만 내 딸을 아는 나는 그녀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지원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통찰력으로 조각난 퍼즐을 스스로 맞추고 있으리라 믿었다. 서윤은 내게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 인내, 전략, 침묵, 그리고 필요한 순간 폭발시키는 혼돈까지. 30분이 더 흘렀다. 하늘은 잿빛 푸른빛으로 물들어가고 별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 법원자는 거의 비어 있었고 그 순간 또 한 번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박동우였다. 내 가장 오래된 친구. 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그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추측하게 두었다. 이야기가 스스로 공간을 메우게 뒀다. 지원이 군중 속에서 이걸 시작했으니 군중 속에서 끝나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잔 하나, 조명 하나까지 계산해 연출했다. 하지만 대본이 바뀔 줄은 몰랐다. 경호는 어땠을까? 나는 그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변명들을 속삭이며 그 문서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불편함을 견디는 걸 못하는 인간이었다. 스크린샷이 등장한 순간 그는 아마 눈조차 제대로 못 마주쳤을 것이다. 퇴직연금 항목에 도달했을 땐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을 것이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떠난 남자는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었다는 걸. 지원은 분노할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탁 내려치고 누군가를 탓하며 음모라고 소리쳤겠지. 타이밍이 조작되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중요하지 않았다.
법원 서류와 계좌 내역 앞에서 그 어떤 매력도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침묵. 나는 단 한 번도 소리친 적이 없었다. 애원한 적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도 없었다. 나는 단지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 밤 준비가 이겼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발코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법원의 따뜻함이 입안에 남아있었다. 불은 끄고 달빛이 나무 바닥을 비추게 놔두었다. 그때 또 한 번 진동이 울렸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아직은 앞으로 더 많은 메시지가 올 것이다. 더 많은 질문들. 어쩌면 지원의 이메일도 도착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의 해석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 봉투가 내 마지막 말이었다. 깔끔하게, 날카롭게, 조용하게. 그것은 그녀가 결코 내게 허락하지 않았던 말을 대신 전해준 도구였다. 그리고 더 잘 말해줬다. 그날 밤 지원과 경호는 돌아왔다. 그녀의 렉서스. 2년 전 우리 결혼기념일에 내가 사준 그 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차를 몰고 들어왔다. 전조등은 마당을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녀가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며 모서리 잊지 마요 라고 웃던 그 잔디밭. 이웃들이 우리를 이상적인 부부라고 착각하게 만들던 그 드라이브웨이. 하지만 그날 밤 그 차가 서는 방식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문 뒤에 숨은 것도 아니고 어둠 속도 아니었다. 나는 현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린 상태였으며 한 손엔 술잔이, 앞문 옆엔 깔끔하게 정리된 박스들. 그녀의 인생 라벨링되어 압축되고 정리된 채 나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 그저 정리했다. 그녀의 구두들, 스파키트, 이니셜이 박힌 실크 가운, 그리고 몇 달째 쓰이지 않던 차 뒷좌석의 요가 매트까지.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코를 찔러온 건 경호의 향수 냄새였다. 지원이 먼저 들어섰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을 지었다. 마치 공기의 밀도까지 바뀐 것처럼.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혹은 처음으로 그녀가 그 순간을 통제하지 못한 것일지도. 최경호는 지원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자신감은 걸음마다 작아졌고 한때 자랑처럼 품고 다녔던 표정은 사라져 있었다. 당신 나를 기습했어. 지원은 그렇게 쏘아붙였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침묵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딸 앞에서. 재현씨,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방어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중심에 있었다.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무기 삼지 못하는 도구다. 나는 창 너머 폭풍우를 바라보듯 그녀를 바라봤다. 혼란은 가까이서 관찰하되 빠지지 않는 거리에서. 나는 생각했어. 나는 말했다. 진실도 관객이 필요하다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경호는 몸을 살짝 움직이며 뭔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이미 그 공간에서 그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가 말했다. 사적인 대화로 풀 수 있었잖아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오래 조용히. 그의 마지막 가면을 벗겨내기 충분한 침묵. 당신이 내 집에서 했던 사적인 대화처럼? 나는 물었다. 그 테슬라 비밀번호, 그녀 이름 이니셜이었더라. 그 밤 기억나지? 경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지원에게로 튀었고 그녀는 이미 박스 하나를 잡고 있었다.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듯이. 무너지는 현실 속 마지막 손잡이처럼.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서윤의 졸업식 무대 위에 섰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걸 놓쳤다는 것이다. 우리 콘도에 있을 거야.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당분간은. 아니, 그럴 수 없어. 내가 말했다. 그녀가 멈췄다. 뭐라고? 그 콘도는 이제 내 명이야. 등기부 확인해봐. 메일도 봤을 거고. 3주 전에 내 명의로 돌아왔어. 강혜진이 다 정리했지. 그녀는 다시 경호를 봤다. 마치 그가 무슨 마법의 말이라도 해주길 기대하듯.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자네를 치우는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는 장갑도 안 끼고 온 거였다. 당신 이러면 안 돼. 그건 불공평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난 거기 살았어. 난, 공평함은, 나는 말했다. 그를 우리 집에 데려온 순간 당신이 포기한 거야. 그 말은 화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다. 끝맺음이었다. 그게 그녀를 더 당황시켰다. 분노를 예상했을 테니까. 울부짖음이나 절규를 기대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었다.
그녀가 말하고 있던 대상은 과거의 나였다. 조종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던 그 버전. 그 버전은 이미 죽었다. 그녀만 아직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경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녀를 망가뜨릴 거야. 나는 한번 웃었다. 낮게 짧게.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그건 그녀가 스스로 한 일이야. 너는 도와줬을 뿐.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함정이 아니야. 진실의 개봉이야. 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도망치면 자존심이라도 남을 수 있을 것처럼. 지원은 욕실이라 적힌 박스를 손에 쥐고 있었다. 손톱은 샴페인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나는 그 색을 알아봤다. 그녀가 결혼을 폭파한 그 건배사의 톤과 같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관성엔 감탄할 뻔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혼란에 가까운 눈빛으로. 당신은 항상 조용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난 알아. 내가 끊었다. 넌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난 지켜보고 있었어. 그 말 이후의 침묵은 우리 결혼 생활의 어떤 싸움보다 무거웠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저 박스들은 당신 거야. 나머진 여기 남는다. 그녀는 느릿하게 움직였다. 중력이 3배가 된 것처럼. 경호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다. 나는 문을 세게 닫지 않았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들에게도 들릴 만큼의 소리로. 메아리가 남을 만큼의 여운으로. 그들이 떠난 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정적 속에서. 그건 아직 평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평화의 시작이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준비했고 조용히 이겼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지워졌던 자존감. 침묵 속에서 되찾은 존엄. 그녀는 무대를 택했고 그는 진실을 택했다. 결국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은 건 상처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배신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를 진짜 나로 만든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고 그 침묵은 그녀의 마지막 대사보다 더 크게 울렸다.